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한덕수에 대해서 호감을 더 가지고 있다거나 뭐 아니다라고 일종의 이제 언론 플레이지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네. 자,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는 것은 다들 미국에서도 예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90 거의 가능성이 1번이라고 더욱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재명 정부 지금 민주당에서 냉정하게 봤을 때 트럼프 행정부하고 라인업은 잘 돼 있습니까? 실제 잘 모릅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은요,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 마더랜드고 또 미국도 또 거기에서 저를 성공시켜준 예.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한 나라고 저는 한미동맹이 앞으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국과 일본하고 싸워왔어요. 5,000년 역사가. 예, 예. 저는 미국이 강한 우리를 절대 침범하지 않는 우리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민주주의의 가치, 평화의 가치 그런 동등한 동맹이 되기를 원하는데 전혀 그 한미동맹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지난 예. 70년 한미동맹이. 근데 안타깝게 한국의 정치는 그 동맹이 진정한 동맹인 것만큼의 관계를 맺지 못한 게 사실이에요. 네, 그것은 지금 이제 민주당입니까? 아니면 지금 윤석열 정부 또는 그 이전 문재인 정부까지 다 갔다고 봐야 되고 한미 관계를 제대로 구축 못 하고 있다. 그거는 왜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사실 저희가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되는데 일단 외교관 차원에서도 사실 일본 이런 말이 있잖아요. 대미 외교에서 북한 외교관들이 제일 잘할 거라고. 예, 예. 거기는 몇십 년 동안 거기만 매달려요. 예. 근데 우리나라 외교관들은 3년의 임기가 이제 순환보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시스템이 돼요. 예. 외교부 차원에서. 첫 번째는 깊이 있는 관계가 안 된다.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민간 외교, 의회 외교 차원에서도 사실 우리의 예를 들면 우리의 그 국회 차원의 상임위가 뭐죠? 외교통상? 예, 예. 아니, 외통위. 예. 외교통위원회. 거기에 지금까지는 다 시니어 국회의원들께서 거기에 배치가 예, 됐어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가서 그분들이 열정을 갖고 이 맺을 수 있는 그런 이 네트워크를 상상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이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의심이 많아요. 네, 예. 마음을 안 열어요. 그래서 엄청난 시간에 축적의 시간이 필요해요. 관계를 가질 때. 그럼 적어도 3년, 5년, 10년이 쌓여야지 이게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구성이 안 돼 있죠. 예, 예. 그게 구조적인 문제고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고 국회 차원에 의회 차원에서도 관계를 가질 수 없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외교 책임자라면 저는 획기적으로 이걸 다 바꾸고 진정한 외교 관계를 한미 동맹을 강화하려면 저는 이러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한미 관계하면 주로 외교나 군사 동맹만을 얘기하잖아요. 예. 이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예. 여러 가지 경제, 교육, 문화, 한류 엄청나게 많이 교류할 게 많고 미 의원들도 그런 차원에서 대화하고 싶어하는 의원들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주택 정책, 복지 정책, 또 뭐 한류에 관해서 그래서 저희가 볼 땐 300명의 우리 국회의원들이 미국에 535명의 상하원이 있으니까 한두 개씩 매칭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300명이 안 된다면 외통위 의원들만 한 몇 명 되죠? 한 20명 되시잖아요. 그분들이라도 미 의원들하고 이 자매 결연인가요? 상시소통을 하고 보좌관들까지도 할 수 있는. 제가 그래서 이제 민간영역에서 미주민주 참여 포럼이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잠시 후 이야기로 하고요. 이제 좀 노골적으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뭐 재미도 있어야 되니까 우리 토론이요. 자, 미국에 가면 우리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있죠. 대사관 공무원들 미국에 있는 의회 또는 미국 정치 지도자 또는 정치를 보좌해주는 여러 컨설팅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열심히 만납니까? 지금은 이제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는 게 뭐 그분들의 업무가 엄청 많아서도 그럴 거고 사실 우리나라의 대사나 아니면 총영사, 특히 총영사들도 많아요. 각 미국을 예를 들면 뉴욕, 뭐 저기 LA, 뭐 워싱턴에 시애틀 각 지역마다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미국 연방의원을 접촉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부족했고. 자, 그러면은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이 자, 미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 있는 직원들은 연방의원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잘 만납니다. 뒤에서 몰래. 그러니까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현상 하나하나를 놓고 본질적으로 어떤지 해석을 해야 할 때 지금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는 미 정부 또는 미 의회 상원 하원 의원들과 만나지 않는다.
그럼 뭐 하느냐? 업무가 많다고요? 그 사람들 골프 치러 안 다녀요? 제가 만났던 해외 베트남이든 어디든 가보면 정말로 정무직 공직자들이 한 번씩 가면 기함을 하는 것이 예. 자, 한국에서 오는 손님들 의전한다고 시간 다 보내. 시간 나면 그게 이제 휴일이 한국 휴일 쉬죠. 미국 휴일 또 쉬잖아요, 거기는. 그럼 뭐 합니까? 골프를 누가 하고 쳐요? 골프를 제가 미국에서 이 방송 보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누가 하고 골프 치는지 보세요. 그러면 한국 같으면 자, 미국에 있는 의회 의원들이나 정부 관료들이나 이렇게 해서 정말로 국가 간의 중요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무슨 이렇게 교유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 친구들끼리 다 골프 치러 다니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대사관의 직원들은 한국에서 천국에 놀러 가서 3년 동안 그냥 아이들 교육 잘 시키고 나는 잘 쉬고 접대받을 만큼 받고 한다는 게 대한민국 외교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국회 외통위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이 보면 그거 시시비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세요.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범하고 나서 외국에 있는 대사관에 근무하는 한국 공무원이 최전선에서 한국 정부를 대신해서 활동해야 되는 사람들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있는 공무원들인데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논다고 주장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명예훼손 될까 싶어서 당할까 싶어서 더 적나라하게 표현은 못하지만 기업은 죽기 살기로 외국 정부 만나가지고 자기들 살아야 되니까 로비해. 활동해. 자, 미주민주 참여 포럼처럼 이런 또 국가를 위해서 애국하는 단체들은 사비를 써가면서 한국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다 활동하고 있는데 국가 공무원을 받고 거기에 집까지 주고 체류비까지 다 지원하는 공무원들이 제일 안 움직인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 방송을 보거나 측근들이 본다면 이번에 정권 잡고 나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가장 최전방에서 알리고 국가를 대신해서 움직여야 할 자는 공무원들이다. 그 공무원들이 움직이면 뭐라도 바뀌는데 3년 만에 돌아오는 것 때문에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고 나서 골프 치러 다니고 휴양하러 다니냐고요. 그 공무원들을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제 말이 틀렸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너무나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해외에 있는 정말로 외교 공무원들이 그거 한번 따져봐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일본을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직접 들은 얘기를 한 말 말씀드리면 그 소녀상 문제로 일본 특히 아베 정부 있을 때 해외 소녀상을 없애는데 전력을 기울이잖아요. 미국에도 지금 그랜데일의 소녀상이 있고 또 샌프란시스코에도 설치가 됐어요. 거기 중국계 미국인들하고 이제 한국계 해서 거기에 저희 한반도 평화법안을 열심히 지지해줬던 로칸나 의원이라고 있어요. 로칸나 의원실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가 찾아와서 어떻게 지원할 거니까, 어떻게 할 거니까 이걸 없애야 된다. 이거를 그 보좌관이 저한테 알려주는. 그러니까 뒤에서 알게 모르게 굉장히 열심히 이제 만나고 다니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그래서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출범하실 때 그때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 외교부가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담보하지 못한다. 그래서 30%의 그 공관장을 민간에서 이렇게 보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민간을 아무나 또 보낼 수는 없고 정말 전문성이 있고 열정이 있고 해외에서도 아마 이게 그 상피제도인가 어떤 제도 때문에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을 공관장으로 보내진 못하지만 사실 해외 동포 760만 중에서 인재들도 많습니다. 나는 이거는 나중에라도 우리 한국 국민들이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들을 절대 아웃사이더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예. 소중한 그 외교 자산이 될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이재명 민주정부에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외 공간에 근무하는 우리 외교부 공무원이 평일날 일도 하지 않고 골프를 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골프 치는 이야기는 하도 많이 제가 들어서 주말이든 휴일이든 그런 거 할 시간에 정말로 우리 외교의 파수꾼으로 구체적인 활동을 하면 엄청나게 할 수 있는데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교민들로부터 많이 듣고 실제로 예. 근무하고 한국에 돌아온 공직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폄훼하거나 오해할 필요 없습니다. 제대로 일을 해야 한다는 예.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일단 출범하게 되면 외교부 소속 공무원, 해외 공간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최전방에 설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최강철 대표님도 전적으로 동의하시는 거 맞죠? 200% 이상 동의를 하고요. 자, 예. 그 해외 공관장들이
해외에 있는 동포들과 함께 그쪽에 프론트 전선에 있는 거예요. 예. 프론트 라인에 있는 거예요. 최전선에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장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또 뭐 진짜 보급 부대 책임자가 될 수 있는 거고 너무나 중요한 자리들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외 공관장 나가는 외교부에서 다 보내지만 오늘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주 중국 대사를 임명했어요. 이제 그분은 트럼프의 친구인데 예. 사실 조지아주에서 상원의원을 지냈고 또 회사 이 다국적 회사에서 여러 경험을 한 분이긴 하지만 미국은 어쨌든 간에 이 외교부에서 뽑는 게 아니에요. 전체 대사를 사실 대통령의 측근들로 다 보내요. 철학을 같이 하는. 그렇다고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라 엄청난 열정과 자기 대신해서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조할 필요도 있고 이제는 외교를 외교부 공무원이 다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근데 공무원이 하지도 않는다고요. 제가 이제 억울하게 문제 제기를 예. 하는 건 공무원이 하는 건 당연하고 거기에서 민간과 손을 잡고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실제로 해외 나가보면 공관 직원이 우대를 받고 대우를 받고 누구로부터 대우를 받는지 보시라고요. 한국 대기업, 네. 한국에 파견되어 있는 상사 직원 그리고 교민사회에서 그 사람이 대사에 있다 그러면 이것저것 정말로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정명서 매통 떼주는 거 그것 때문에 군림하고 있는 위치에서 그냥 편하게 공직 생활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고 저는 국가가 이 문제를 좀 더 다뤄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니 이 문제는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대표님 너무나 중요하신 얘기 하셨고요.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북미 정상 신성한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한다라고 네, 예. 발표하셨어요. 사실 오늘 제가 스픽스에서 제일 처음으로 깜짝 발표를 드리고 싶은데 좋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어제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하고 호주에서 그 반 트럼프의 후보가 당선됐다 그래서 화제가 됐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지 마시고 에콰도르 대선하고 또 영국의 지방선거에서는 또 친 트럼프 후보들도 당선이 됐어요. 저는 우리 한국 국민들이 좀 더 전략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네. 셔먼 의원도 민주당 의원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펼치는 관세든 수많은 동맹국까지 괴롭히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그런 것들 다 반대하지만 하나는 찬성하는 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여태까지 미국 외교는 실패했다라는 걸 인정하고 한반도 대북 정책을 정상회담을 통해서 풀어나가겠다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초당적으로 도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인데 예. 그런데 한국은 지금 내가 분위기를 보니까 무조건 트럼프를 싫어하는 분위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3개월 20일 정도 지났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걸 좀 봐주시고 더 응원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캐나다 총리가 트럼프를 막 비판했던 캐나다 그 자유당 후보가 마크 칸이라는 총리가 당선되자마자 자기가 싫어하면 미국을 바로 와요. 방문하겠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저께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같이 앉아서 기자회견 하는데 많은 뭐 캐나다 미국 이슈는 차치하고 예. 이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는 뭐 다른 정상하고 막 기자회견 하는데 그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기자가 수많은 예. 거를 다 물어봐요. 막 뭐 우크라이나 어떻게 되냐, 뭐 가자 어떻게 되냐, 너 뭐 저기 이민 문제 막 별걸 물어보는데 발표를 했는데 8일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8일이나 9일 날 중대 발표를 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해요. 그 중대 발표가 뭡니까? 그 말을 안 하고 지축을 흔드는 전 세계가 놀랄 중대 발표를 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결정했다 이렇게 나오는 그렇게 말 안 했는데 그래서 한 기자가 무역 문제입니까? 그게 관세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했어요. 예. 지금 이제 한두 시간 후에 영국하고 처음으로 이 관세 문제로 인한 무역 협정을 타결했다고 나와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한다는 말이 있고 아시아, 일본, 일본하고도 이제 이어간다는 말을 하는데 트럼프한테는 어쨌든 간에 지금 관세나 여러 가지 동맹국을 흔드는 문제, 국내 이슈들 뭐 지금 또 물가 관세로 인한 물가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39%에서 42%까지 떨어졌어요, 현재. 그러니까 47%, 49%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좀 변환이 필요한데 큰 외교적 실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가능성은 뭐라고 했어요? 한 5개로 보여요. 자, 5개 중에 1번이 북미 회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은 거는 예. 나중에 말씀드리고 예. 1번.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포커스했던 게 뭐죠?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쟁, 러우 전쟁을 내가 취임 후에 24시간 안에 끝내겠다고 하는데 못 지키고 있죠. 자, 그거 하나. 근데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자, 속도를 좀 높여가야 됩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자 이스라엘 전쟁을 끝내는 거잖아요. 안 되죠? 평화협정. 자, 그것도 안 된다. 예, 세 번째. 세 번째 뭐냐면 지금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중동 순방을 해요. 트럼프 예, 대통령이. 그래서 사우디아하고 UAE하고 카타르를 방문하는데 예. 지금 트럼프 1기 때 외교적인 큰 실적이 하나 있었죠. 트럼프가 자랑하고 잘했다는 게. 그게 아브라함 어코드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의 적국 아랍 국적 중에서 아랍에미리트 연합 그때 바레인 이런 나라랑 수교를 해요. 그게 예. 엄청난 치적이에요. 예. 근데 그때 못한 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수교예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수교. 국교를 정상화할 것이다. 근데 그게 그렇게 지축을 흔드는 큰 걸까? 라는 게 조금 의심인데 예. 큰 일은 큰 일인데 예. 그럴까라고 또 하나가 문제는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방문할 거예요 트럼프가. 네. 이번 순방국에 이스라엘이 빠져 있어요. 있다. 그럼 그건 가능성이 아닐 없다. 거라는 예. 거예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 그린란드나 파나마 중에 하나는 합병. 예. 그죠? 그럼 국민투표 다 반대하는데 그거 뭐될 일도. 반대하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예. 사실은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적법 조처를 예. 걸치려면.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면 지금 캐나다도 또 합병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캐나다 주 중에서 여러 주 중에 주들이 있는데 스테이시 있는데 알버타 주주 거기는 합병을 찬성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예. 그게 그럼 가능할까? 그럼 캐나다 다른 주에서 가만히 예. 안 두겠죠? 다 어려운 이슈들이요, 그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관련국도 많고 정말 뭐 며칠 전에도 드론 공격이 있어요. 하나 남은 거. 지도자만 결심하면 되는 게 있죠. 북미 정상회담이죠. 예.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만 결정하면 끝나요. 예. 그러면 제가 희망회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가능할 거라는 여러 가지의 객관적인 사실을 갖고 제가 몇 달 동안 얘기한 거예요. 예. 첫 번째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마르코 루비오가 또 피트 헥사스 국방장관이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북한의 그냥 핵 보유기라고. 네. 핵 웨펀 보유기는 아니지만 핵을 보유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우려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한 게 있냐? 또 뭐가 중요한 게 있나? 말씀하십시오. 예. 마르코 루비오하고 제이드 벤스가 2, 3주 전에 중요한 말을 해요. 니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정말 전쟁 끝낼 자신 없어? 이거 우리가 일으킨 전쟁 아니야. We are gonna move on. We have another priority. 그러니까 예. 우리는 다른 데로 갈 거야. 우리 해결해야 될 중요한 다른 priority니까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라는 거를 반복적으로 얘기했었어요. 예. 그리고 중요한 일이 벌어지죠. 며칠 전에 그때 아마 대표님께서 저 미국 있을 때 전화를 한 것 같은데 예, 예. 그때 MBC에서도 사실 전화가 왔어요. 뭐냐? 사실 북한도 140개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은 정상적인 국가예요. 근데 외교 관계를 미국, 일본, 한국은 못 맺었죠. 근데 미국의 대사 역할을 해주는 북한을 해주는 국가가 스웨덴인데 스웨덴에서 이제 스웨덴 북한 대사가 미국을 방문했죠. 백악관을 옵니다. 예, 예. 그래서 백악관의 안보 보좌관들하고 실무회담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 제 들어보면 희망회로가 아니라 예. 50%의 가능성은 된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럴 때 대표님은 우리 스타일대로 질러버려야 돼요. 북미 정상회담 임박했다. 내일 모레 발표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 그렇구나 생각할 건데 아, 그 그게 근거를 그러니까. 5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니까 네. 좀 길었다는 말씀드리고 자 북미 정상회담이 매우 임박해 있다. 곧 발표할 수도 있다라고 예. 하는 것을 스픽스에 나와서 단독으로 최초입니다. 최초로 말씀하셨다. 네. 그러면 그것이 그것에 대해서 화답이라도 하듯 오늘 이재명 후보가 북미 정상회담 그렇습니다. 지지한다라고 예. 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럼 그 이재명 후보가 그 말을 했다는 것도 아마 미주민주 참여 포럼의 최강철 대표를 통해서 정보가 들어갔다라고 제가 자연스럽게 그냥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리는 그냥 마음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통한다.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마음이 통했고요. 제가 생각을 하면 문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이재명 대표님도 이제 같은 테이블에 있다 우리는. 자 같은 테이블에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은 평화를 위한 함께하는 테이블. 공유가 되고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까지 저는 이제 했고요. 자 어찌됐든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북미 관계는 양쪽 다 매우 실용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어서 한국민들이 특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한 일부의 오해, 다수의 비판은 하지만 일부의 오해만 풀고 나면 이재명 후보와 트럼프는 굉장히 합이 잘 맞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번에 제가 이제 여기 한국에 오기 전에 워싱턴에 연방 상원
상원실 5군데, 하원실 한 20군데를 갔어요. 주로 공화당을 이번에는 좀 많이 갔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 50군데 민주당 의원들하고 가까운 편인데 공화당을 갔는데 왜 방문했냐? 한반도 평화법안, 미 의회에서 나온 한반도 평화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실행에 네. 엄청난 연방 의회의 힘과 명분이 돼줄 거다라는 것 때문에 갔는데 이분들이 관심이 있는 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의 유소년실의 어려웠던 성장 과정, 그 도전 과정, 초등학교뿐이 못 나오고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치르고 또 공장에 가서 일하면서도 밤에 와서 아버지가 그때 미화원으로 청소 미화원으로 일하실 때 같이 또 새벽까지 일해야 됐던 그래서 교복 입고 지나가는 여학생과 학생들을 보면 너무나도 부럽고 했던 그런 성장 과정. 미국은 흑수저의 성공 사례를 엄청나게 중요시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이디 벤스가 부통령이 된 것도 그 책 아시죠? 정말 어려웠던 네.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제이디 벤스가 혼자 공부해서 정신을 차리고 예일대 법대를 가서 그런 성공 사례. 그래서 그 오하이오 주지사가 되고 상원의원이 된 성공 사례를 높이 사듯이 이재명 대표님이 그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리고 싶었던 거는 이 한국의 보수랑 손을 잡은 미국의 보수들이 자꾸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빨갱이다. 이재명 대표는 친중이고 친북이다라는 데 씌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전혀. 왜냐하면요. 아실 겁니다. 대표님. 이재명 대표님은 대학 다닐 때도 학생운동도 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거를 못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다라는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어렵게 공부를 했고 공장을 다녔고 일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이념적인 사람이 아니고 선언을 했잖아요. 탈이념적이고 그리고 실용주의자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한미동맹을 우리 외교의 최고 중심으로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 더 나아가서 이 말까지 했어요. 뭐냐면 미국이 주화하는 우리가 일본하고 역사 문제는 있지만 역사 문제와 경제 문제를 따로 두고 협력할 거니 협력하겠다. 네. 라는 발언까지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펼치는 동북아 정책, 한반도 정책하고 딱 맞을 뿐이다. 너무 좋아하죠. 네. 그래서 어느 말까지 나왔냐면 이것도 최초 공개인데 그 앤디 김 상원의원 쪽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면 브래디 셔먼 의원은 본인이 조직해서 수십 명의 연방의원들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빨리 미국 가셔야 돼요. 네. 예. 그 준비도 동시에 해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거기에 들었어요. 미 의회에서 환영단을 구성하겠대. 아, 엄청 큰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 이후에 미국을 방문하면 발표하면, 미국 의회 차원에서 네. 상하원 의원들이 예. 환영단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미국 뭐 정부에서는 당연히 준비를 하겠지만 예. 의회에서까지도 그렇게 나서서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거는 커다란 힘이 되죠. 그 일은 브래드 서먼 의원이 주도하십니까? 서먼 의원은 대놓고 그렇게 저런 이제 회의를 할 때 하시고. 바로 그 대비하고 준비해라. 브래드 서먼 의원이 이제 한반도 평화법안을 지난 10년 동안 계속 최강철 대표님과 함께 추진해 왔던 분이고 또 다른 분은 이름 한번 소개해 주시면 브래드 서먼 의원하고 지금 메릴린 스틸랜드 의원도 뭐 엄청나게 기대하고 예. 있고요. 한국계 의원들만 말씀드리면 예. 또 데이브 미니 의원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영킴 의원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예. 이게 뭐 지금까지는 조금 뭐 영킴 의원도 뭐 생각을 좀 바꾸겠죠.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예. 바꾸셔야 되고 또 영킴 의원도 한국 정부랑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만나 뵙고 저는 뭐 유권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영킴 의원이 우리 민주정부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일해줬으면 네. 좋겠다. 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윤석열 좋은 정부는 그러지 말씀입니다. 못했거든요. 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